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예상치를 넘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을 극복하고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또다시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하루를 이어가지 못한 것인데요. 일각에선 2% 물가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죠. 미국의 1월 물가 쇼크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늦어지는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3.1%, 2%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3.1% 나오면서 월가는 지금 쇼크로 받아들일 거라고 합니다. 증시도 좀 출렁였죠. 1월 CPI, 양준석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일단 12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1월서부터 금년 1월까지 본다면은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3.1%, 근원은 3.9%였는데, 네. 그런데 1월 한 개월만 보면은, 네. 그러면 기준 그 헤드라인은 0.3%, 근원은 0.4% 나왔거든요. 전월에 비해서는. 예. 그런데 요게 12월보다는 다 0.1% 포인트 더 높습니다. 12월보다 12월 한 개월 계산한 거 보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많이 올라갔느냐? 역시 한 개월 1월만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력이 1.2% 올랐고 가스가 2.0% 올랐지만은 요것은 이제 그 이번 그 미국 겨울이 하도 추웠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간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은 거주 서비스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거주 서비스가 그 한 달치로 0.6% 올랐습니다. 월세? 요걸 월세로 계산하는지는 조금 좀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거주 서비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집을 소유한다고 해도 거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이 거주 서비스 물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월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예. 이 월세가 한 12개월 정도의 가중 평균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이, 미국이 1년 전에는 월세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 12개월 정도의 그 가중 평균으로 생각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옛날에 높은 월세들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일부는 지금 사람들이 그만큼 내고 있는 그 월세의 평균이니까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최근에 계약하는 것들은 다 월세가 아주 낮아 있기 때문에, 최근 건 낮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 월세만 가지고만 그 물가를 계산하면은 지금 이미 12개월 기준으로 할 때 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낮은 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쇼크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근 월세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거비도 1월만 본다면은 좀 약간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1월만 본다면. 그렇지만은 그 전체적인 지난 한 12개월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월세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주원 실장님, 월세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1월 쇼크에서 물가 상승이 오른 거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헤드라인 CPI,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0% 정도를 주거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30%나 상당히 크죠. 이제 그게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 CPI를 확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예. 아마 이게 기여도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갔던 거고,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최근에 그 미국의 주거비를 보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신규 계약되는 건, 근데 말씀하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신규 계약건으로 CPI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1, 2년 정도의 그 평균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거비는 계속 오르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이제 주거비 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예. 비중은 저희가 이제 집세만 놓고 보면 10%가 채 안 되고 소비자 물가에서. 예. 그리고 뭐 이게 주거비라는 게 사실 집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수도나 광열 같은 걸 포함하면 저희들은 네.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15%, 1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비는 요번 1월 달 저희 거 보면은 1.8% 상승했어요. 1.8.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거죠. 아, 근데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주거비가 가계에서 엄청 높다. 미국보다 그렇게 낮은가? 예, 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이제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거를 환산해서 하는 게 이제 임대료 상당액법이라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걸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 그 자가 주택을 살 때 예. 부채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부동산 세금도 높고 예. 세금 이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이상한 데이터죠. 예, 그러네요. 그 비중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월 소비자 물가 3.1% 주거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조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일단 3.1% 하니까 뭐 2% 전망을 했었잖아요. 2%대.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금리나 야 이제 멀어졌다. 뭐 3월은커녕 5월도 힘들다 이런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뭐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월별 상승률로 본다면은 예. 다 1월에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염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그 미국 그 거시경제학자들이 뭐 쓰는 SNS 뭐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예. 좀 염려되기는 하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1월 통계는 좀 부정확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1월 좀 몇 달 소비자 정도 물가 봐야 된다. 예. 쇼크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예. 그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거비가 이제 주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주거비는 지금 최신 계약으로 보면은 지금 뭐 1월에 조금 올라갔을지 몰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고 떨어지는 추세. 그다음에 또 요소들 뭐 그 전력이나 뭐 저기 가스 같은 것은 이번 겨울이 하도 추웠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11월, 12월 보면은 가장 소비가 많은 달이죠. 그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가 활발한데 1월에는 그런 소비가 다 또 수그러지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월 통계는 좀 언제든지 조금 좀 그 잘 안 잡히는 게 있다. 예, 조금 이상적인 통계 지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너무 걱정할 없는데 필요 없다. 하여튼 그래도 그 올라갔긴 올라갔으니까 좀 염려는 해야죠. 그러면 장기 인플레 전망은 다시 치솟는 이런 상황은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최소한도 그냥 지금 그 여기서 나오는 거시경제학자들 생각으로는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수준으로 계속 될 거다. 아, 이 수준을 그러니까 계속 한 3% 높은 2% 수준으로 계속 될 건데 그런데 연준은 계속 2.0%를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요. 연준이 적은 게 2.0%예요. 2.0% 12개월 기준으로 2.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전에 뭐 작년에 뭐 한 2%대만 돼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가 2.0%를 목표로 잡고 있고 뭐 2.0% 되기 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2.0%에 갈 조짐이 확실히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일부 그 거시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 염려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그 연준이든 뭐 학자들이든 다 옛날서부터 얘기했지만은 3%에서 2% 갈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걸릴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작년에 뭐 9%서부터 뭐 6%, 5% 내려가는 건 비교적 쉬울 거지만 3%에서 2% 갈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뭐 금리를 계속 높여가지고선 이런 희생까지 겪어야 될 거냐?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논란이 큽니다. 마지막 1마일이 어렵다는 얘기. 여기서도 3%에서 2%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여튼 3.1% 나오니까 쇼크다 이런 이제 반응이었잖아요. 그래서 금리나
과연 얼마나 더 늦어질까 예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조원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페드워치를 네.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요. 네.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95%. 5월이 95%였는데 6월에는 100%.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월 달이 40%가 안 되고 6월도 보니까 지금 오늘 통계를 보니까 인하 가능성이 한 54%밖에 안 돼요. 6월도 54%밖에 안 그러니까 되고 한 절반 정도씩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과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갸우뚱한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CPI 통계가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올해 미국 겨울이 그 뉴스에서 보듯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막 폭설이 있고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제 미국 CPI 통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예. 이게 이제 언급되었던 부분이 이제 2022년 6월인가요? 9.1%에서 3%대로 들어간 게 딱 1년 걸렸습니다. 3% 그게 이제 2023년 6월인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3%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건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끈적끈적한 예. 인플레이션. 지금부터는 진짜 아마 물가가 좀 떨어지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연준도 이제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예. 2%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3% 이상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아까 5월에 내릴 가능성이 지금 4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없을 것 같고 6월도 그다지 54%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지켜봐야 될 1월 CPI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앞으로 나올 예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월가 분석가들이 아니라 그 연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그때 제시했던 시나리오에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연준에서 작년에 2024년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계속 다 좀 그 생각보다는 늦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전표를 본다면은 1년에 그 한 1% 포인트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4번 정도 내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런데 그 1월 중에 그 어떻게 좀 이상하게 그냥 시장이 좀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1월 나온 뭐 그 분석들 보면은 뭐 6번 금리 내릴 거다. 네. 그리고 또 연준에서 그 연준 멤버들은 다 그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거다. 예. 금년에 내리기는 하겠지만은 늦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계속 그냥 뭐 3월에 내릴 거다, 5월에 내릴 거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일부는 그 시장이 좀 잘못 예측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쇼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오히려 연준 이야기를 따라갔다면은 뭐 그렇게 뭐 그 시나리오의 그 차이가 이미 나는 건 작년에 없고요. 연준은 그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과도하게 기대를 했다. 예, 좀 그런 이런 생각이 얘기네요.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지금 그 연준이 그 봐야 되는 통계는 그 미국에서는 법으로 그 연준의 그 목적을 듀오 맨데이트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하고 일자리 창출 요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물론 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창출 숫자, 네. 임금 증가율 그리고 실업률 요것을 주로 볼 거고요. 성장률은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 그 참고를 하지만은 그 크게 보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계속 우리가 그 가장 봐야 될 그 변수들은 인플레이션하고 노동 통계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그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그 통계들이 먼저 상업적 부동산 지금 상업적 부동산 때문에 상업용 은행들 부동산. 예, 그 여기에 지금 은행들이 그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한 은행들이 좀 취약해질 수가 있다. 특히 금리가 계속 높으면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정부의 그 지금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하도 그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국채가 늘었기 때문에 또 민간 부채도 늘었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 예, 요것을 조금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연준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게 돼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뭐 금융 시스템 안정하고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자, 여튼 소비자 물가 3.1% 나오면서 쇼크라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뭐 급등을 좀 했습니까? 시장 금리 좀 요동을 쳤습니까? 어제는 급등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좀 내려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네. 어제 그제는 좀 CPI 발표되면서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던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좀 너무 오버했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금리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나 뭐 이런 예. 걸 볼 때는 그렇게 좀 뭐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뭐 한계에서 분명히 이제 연준이 그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크게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이제 환율도 뭐 환율, 달러 강세잖아요. 뭐 엔화에 예.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예, 거죠. 그렇죠. 뭐 강세고 원화에 대해서도 지금 예. 뭐 이전 한 2, 3개월 동안은 1,300원 밑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1,300원대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통계를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CPI 쇼크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아마 시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거의 1,330원대, 특히 원엔 환율이 150엔 되던데,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좀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그렇게 계속 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게 뭐 시장이 잘못 예측한 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측한 것보다는 저 금리가 더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뭐 특히 저 미국이 그 금리를 내린다는 확실한 신호를 줄 때까지는 우리도 금리를 뭐 내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금리 역전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고 그래서 뭐 원화 약세는 확실히 계속 될 것 같고 예. 달러 강세도 지금 봐서는 뭐 지속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조금 좀 여기에 좀 그 염려가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 계속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그 확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냥 뭐 침체가 오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올 경기 거라는? 침체가 이게 갈수록 좀 확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계속 그 성장률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리고 연착륙 노동시장 기대가 강하기 높은 때문에. 건 아니에요? 미국 경제? 예, 그렇죠. 연착륙 기대 뭐 어떤 데는 그냥 아예 착륙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뭐 아직까지도 뭐 금리가 아주 높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좀 와일드 카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는 좀 계속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 없지는 않다. 지금 그런 전망이네요. 자, 우리나라로 와 보면 우리나라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둔화됐는데 요즘 장에 가 보면 정말 과일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사과, 배 먹기가 두려울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과일값이 오르고 이게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가요, 우리는? 이제 농축수산물 중에 농산물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과일이라는 품목이 있는데 예. 그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 비중은 예,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과실의 품목 보면 1월 달께 사과가 57% 올랐고요. 57%. 귤이 40%, 뭐 파가 60%, 토마토 52% 이러니까 예. 이게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전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율은 14%나 됩니다. 14%나. 이게 급등해서 올랐던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작황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좀 뭐랄까 호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이제 그게 가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여름까지 예. 그때 과실이 월 평균 17%가 올랐었어요. 월 평균 17%. 예,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작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이게 작황이 안 좋아지면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과일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갈 수 있고 요번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예. 단서를 달았던 게 향후 한 2, 3개월 동안 다시 3%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그런 수 얘기를 있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과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실 과일 가격이 때문에. 안정화되려면 조금 이제 겨울은 지나야 되고 봄도 좀 지나야 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과일은 작황은 날씨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걸 좀 수입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사과하고 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고. 그 농충이나 뭐 그런 농업 그 병충 같은 걸 뭐 걱정한다고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가 FTA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입을 수입이 대부분 안 막고 되니까.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선 그 사과와 배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체 네. 과실, 뭐 귤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원인이 거기서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정부가 좀 그 그 관세를 좀 인하했긴 했지만은 관세 인하했는데도 그런데 저 관세 인하한 품목들 그거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과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나,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좀 이제 가격이 비교적 싸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통적인 과실들은 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른 셈이죠. 수입이 안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과일들이 또 오르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번에 그 1월 나온 그 통계를 보면은 과일이 1년 동안 28.5%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장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물가 상승률 원래 비중은 낮은데 1월 같은 경우에 14, 5%나 차지했다. 자, 우리도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가 멀어지고 늦어지면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결국은 바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한참 뒤로 미뤄지는 거죠. 좀 나이선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이창용 총재가 아니고 파월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은행 총재, 우리 통화 정책을 파월이 뒤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된 얘기긴 한데 네, 그냥 그런 웃어 얘기가 넘기면 있을 좋으시니까. 정도. 예. 일단은 미국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려야죠. 내려야 우리도 이제 시차를 주고 좀 내릴 수 있는데 일단은 2분기 금리 인하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그렇다 2분기, 보자면 네. 상반기에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긴 어렵다. 음. 물론 이제 이번에 금리 사이클 보면은 우리가 먼저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미국보다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먼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글쎄요. 우리가 못합니다. 먼저 올렸으니까 먼저 내릴 수 있는 네. 못해요? 왜 못해요? 예. 그게 일단 외환시장상의 그런 불균형도 있고 실제로 그런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 금리 격차가 이제 또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먼저 낮추면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상반기에는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금리 정책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뒤에서 볼 텐데 이게 수출은 지금 이제 회복 기조로 가고 있는데 예. 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수, 소비. 이게 안 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사실은 금리입니다. 가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예.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소비 여력이 준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게 기업입니다.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살인적인 금리로 투자를 해서 그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없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그런 설비 투자를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소비의 어떤 회복을 막고 있는 게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현재의 높은 금리에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연준이 확실히 언제 내리겠다 신호를 보면은 우리가 몇 개월은 더 빨리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확실한 연준이 금리 인하 연준의 신호가 신호를 있습니다. 보낸다면 예, 그런데 언제 지금- 내리기 안 된다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연준이 지금 언제 내릴지 3분기에 내릴지 4분기에 내릴지 2분기에 내릴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먼저 내렸다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먼저 올렸던 것처럼 미국이 확실하게 내리겠다는 신호가 확실히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 1, 2개월 먼저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근데 언제 하는데 내릴지 신호를 확실히 안 안 보내겠죠.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지금 그 작년에 나온 전표를 본다면은 그리고 점도표, 여기서, 연준의 점도표를 점도표. 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연준이나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본다면은 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수준의 금리로 미국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죠. 장기적으로는 한 2.5% 정도로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까지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지금 미국이 5.5%니까 3% 포인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금리가 3.5%잖아요. 3.5%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역전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폭은 미국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보다 좀 더 적게 내린다든지 예. 아니면 미국하고 같이 내린다면 나중에 우리나라만 금리를 다시 올리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는 좀 그 미국보다는 신중히 내려야 될 우리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신중하게 금리 인하 폭을 만약에 하더라도 적게 내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을 따라 한다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겠죠. 그래요.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지금 이 금리 관련한 올해 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면서요. 성장률은 똑같게 봤다는데 네. 혹시 금리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2.2%로 똑같이 봤거든요. 예. 지금 주요 뭐 해외 기관, 국내 기관 통틀어서 뭐 IB들까지 보면 다 2.2에 몰려 있어요. 2.2%.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한 숫자로 통일된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2.1은 서로 몰려 의견이 있고요. 똑같다. 이게 작년 아마 10월인가 11월에 KDI가 했던 게 2.2인데 이제 이번에 수정에서도 2.1로 바꿨고요. 내용이 근데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수출은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 괜찮은 방향으로 봤고 내수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더 나빠지는 방향.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금리의 문제. 금리의 이거는 이제 영향이다. KDI가 직접적으로 예. 언급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물가 상승률은 조금 기존 전망치보다 좀 낮췄어요. 한 0.1 정도 낮춰서.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 요게 이제 내수가 아무래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내수 부분에 좀 회복 속도를 낮추니까 소비자 물가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수 부진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췄다. 자,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이 조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 우리 경제 상황 뭐 2.2%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경제 활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하다면 무슨 조치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은 보통 때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게 이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답인데 금리를 바로 못 내리니까 예, 그런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첫째는 지금 막 그 2.2%가 낮은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2.2%가 잠재 성장률이 낮은 2%로 잡히고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지금 현재 성장률이 정상이 잠재 성장률 2.2% 한 2.4%가 정상이죠. 저성장에 이게 빠져 있는 걸로 봤는데 그렇죠. 이걸 정상으로 봐야 된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이 정상적인 그 성장률에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은 뭐 그러면 역시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경제 성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만 높아질 인플레이션이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첫째로는.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금 그 2024년 예산을 본다면은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이미 그 본 예산으로 본다면은 가장 큰 네. 지출이고 추경까지 합쳐도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서부터 그냥 정부 지출을 늘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벌써 이미 늘렸습니다. 이미 늘렸다. 이미 늘렸고 지금 정부가 그 50% 이상은 상반기에 쓴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서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봐야 보고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재정 적자 문제가 얼마큼 심각하냐 뭐 그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 일단은 좀 그 추경 같은 거나 정부 지출 증가는 좀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이제 특히 또 이제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에서 돈 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럴 우려가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 낭비가 심해질 수가 있고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현재로는 그냥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조절을 좀 계속해야 되겠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그 단기적인 대책은 좀 쓸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또 이게 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그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또 오히려 성장률을 좀 내릴 수가 있지만은 힘드네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나중에 우리가 진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돈을 써야 된다면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벌써 지금서부터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조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 필요하다면? 교수님의 결론하고 똑같긴 한데 과정은 좀 틀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2.2%인데 올해 예. 작년에 1.4%였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잠재 성장률보다는 좀 밑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합해 평균해 본다면 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고정 변수.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예. 여기서 추경 편성하겠다 그러면 총선도 걸려 있으니까 예. 어마어마한 비판이 들어올 거고. 대신 이제 정부가 올해 이제 그 얘기했던 게 이제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겠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한 65% 정도 예산을 좀 땡긴다는 건데 그 말은 이제 하반기에 35%밖에 못 쓴다는 거거든요. 하반기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이제 여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 지출을 예고한 대로 좀 앞당겨서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른 통화 정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